열심히 빚을 갚아온 당신은 오늘부로 가장 비합리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16조 원의 빚을 소각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한 사람들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95% 탕감이라는 숫자는 금융시장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대한민국 신용사회의 근간이 거대한 할인율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신호입니다. 이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썩어가는 환부를 잘라내기 위해 국가가 메스를 든 역대급 금융 구조 조정의 시작점입니다. 놀랍게도 정부는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사실상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좀비 경제를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을 방치하는 비용이 탕감 비용보다 더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돈을 빌리고 버티면 국가가 갚아준다는 위험한 시그널이 시장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불을 끄기 위해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불길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태세입니다. 이 역설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위험한 내막을 하나씩 해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주한 숫자의 실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6조 원이라는 규모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거대한 폭탄입니다. 정부는 캠코와 배드뱅크를 통해 부실 채권을 일괄 매입합니다. 원금의 95%를 감면한다는 건 사실상 빚을 없애준다는 뜻입니다. 기존 채무 조정이 최대 60%였던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입니다. 1억 원 빚이 있다면 500만 원만 갚으면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만 1조 1천억 원입니다. 올해 첫 추경 예산이 빚 탕감에 쓰인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더 큰 그림은 120조 원 규모의 지방 살리기 패키지입니다. 지방 거주 채무자에게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과 비교해도 강력합니다. 특정 계층이 아닌 생계형 채무 전체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하단부가 이미 괴사 상태에 빠졌다는 구조적 붕괴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서민금융 안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연체율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26조 원이 한꺼번에 터지면 제2금융권부터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정부는 그걸 막으려는 겁니다. 단순히 은행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용 시스템의 신뢰가 깨지면 성실한 차주들의 대출 금리가 폭등하게 됩니다. 결국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의 돈으로 갚지 않은 사람들의 빚을 메워주는 역차별의 구조가 완성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인공호흡기를 떼고 환부 절단을 선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7년 넘게 빚에 시달린 사람은 경제활동을 포기합니다. 세금도 내지 않고 복지 비용만 소모합니다. 이들을 경제적 좀비 상태로 두는 것보다 빚을 없애주고 다시 일하게 해서 세금을 걷는 게 국가적으로 이득인 겁니다. 지금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은 경제의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과 같습니다. 정부는 이 혈전을 강제로 뚫으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의 전이입니다. 옆집 사람이 빚을 탕감받는 걸 보면 누가 빚을 갚겠습니까? 결국 성실함이 어리석음으로 취급받는 순간 금융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신뢰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처음 던진 역설이 풀립니다. 정부는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신뢰 훼손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썩은 기둥은 언제부터 만들어진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의 무차별적 대출을 지목합니다. 코로나 시기 저금리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능력을 초과하는 빚을 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예고된 재앙입니다. 이때부터 빚은 자산이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이 청구서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상환 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대출을 남발한 책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금융권은 이자 장사로 역대급 수익을 올렸습니다. 부실 채권의 책임은 차주뿐만 아니라 대출을 승인한 은행에도 있습니다. 정부는 은행에게도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6조 원 매입 과정에서 은행들은 헐값에 채권을 넘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채무자 구제인 동시에 은행 부실 정리이기도 합니다. 장부에 잡힌 부실 채권을 털어내야 은행도 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2003년 한국의 카드 대란 사태입니다. 당시에도 대규모 신용사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드뱅크를 통해 빚을 재조정했고 결국 경제활동 인구로 복귀했습니다. 이번 정책도 그 학습 효과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경제 성장률이 높았지만 지금은 저성장 국면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훨씬 낮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부실 자산을 정부가 매입하며 시스템을 안정시켰습니다. 방식은 유사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폐혈증으로 몸 전체가 사망한다는 냉혹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이 구조에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한 선택지는 있습니다. 첫 번째, 현금 흐름 확보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자산 가치가 아닌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생존의 키가 됩니다. 대출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 전략은 지금 시점에선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신용점수 관리입니다. 정부 구제책은 최후의 수단일 뿐입니다. 신용이 무너지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탕감 대상이 아니라고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신용을 지킨 당신은 향후 위기 이후에 기회를 잡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혹은 역차별의 피해자인지 냉정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채 비중을 보수적으로 조정하십시오. 지금은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가 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결국 핵심은 버티기입니다. 이 구조조정의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살아남는 자가 다음 사이클의 승자가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트레이드오프는 있습니다. 빚을 갚는 고통과 신용을 잃는 고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셈입니다. 중요한 건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흐름을 읽지 못하면 나의 자산이 타인의 빚 잔치에 쓰입니다. 이 거대한 부채 탕감의 실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성공한다면 경제 회복이지만 실패한다면 신뢰의 종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권의 연체율 추이를 반드시 지켜봐야 합니다. 그것이 위기의 전이를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등입니다. 제2금융권의 자산 건전성 지표도 중요합니다. 약한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채 발행 금리의 변동성을 체크해야 합니다.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국채를 찍어내면 금리는 요동칠 것입니다. 이 모든 지표들은 하나의 사실을 가리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의 제일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탕감받은 빚을 보며 웃겠지만 그 비용은 결국 인플레이션이나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나눠냅니다. 이것은 불공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정부의 냉정한 계산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위기 때마다 빚 탕감은 있었고 그때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논란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원칙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용은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의 탕감이 달콤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래의 금융 접근성을 포기하는 대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의 가장 냉혹한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빚을 갚는 자와 탕감받는 자,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일까요? 감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분노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내 자산을 지킬 방패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은 변수입니다. 하지만 나의 통제력은 상수입니다. 변수에 흔들리지 말고 상수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고금리 예적금보다는 안전한 국채나 달러 자산으로의 분산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주시해야 합니다. 120조 원 패키지가 투입되면은 특정 지역에서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투자는 금물입니다.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망하며 실탄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CCSI와의 변동을 체크하십시오. 사람들의 지갑이 닫히면 어떤 부양책도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태의 본질은 신뢰의 위기입니다. 정부가 신뢰를 돈으로 사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거래의 결과를 냉정하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내게 미칠 파장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웅이 될 때가 아닙니다. 생존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95% 탕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거대한 구조조정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이 구조에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첫째, 자신의 부채 비율을 30% 이하로 낮추는 디레버리징입니다. 둘째, 나쁜 빚과 좋은 빚을 구분하십시오. 소비를 위한 빚은 당장 없애고 자산 증식을 위한 빚만 남겨야 합니다. 셋째, 정부의 추가 대책을 모니터링하십시오. 정책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변합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이 구조조정은 짧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 2에서 3년의 긴 터널을 지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은 헐값에 나온 자산을 주울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탕감의 유혹에 빠져 신용불량의 늪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국가는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개인을 희생시킬 수도 혹은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효율성입니다. 당신이 시스템에 필요한 존재임을 증명하십시오. 그것은 성실한 상환 기록과 건전한 신용 점수로 증명됩니다. 16조 원의 빚잔치가 끝난 뒤 청구서는 반드시 날아옵니다. 그 청구서를 피할 수 있는 방공호를 지금부터 파야 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단, 정보 없는 선택은 도박입니다. 부디 살아남는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